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어느 때보다 피말리는 대혼전입니다.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어떤 후보가 승기를 잡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음 주면 이 깜깜이 대선의 승자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명쾌한주에서는 안개 속의 대선 판세 세 분의 패널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추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가 했더니 최근에는 다시 또 이재명 후보가 추격하면서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이거나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아직까지 승자의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세 분께서는 현재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여론조사가 이제 공표되는 게 이제 금지가 되죠. 사실 이제 뭐 기존 데이터 그리고 어쨌든 이 정치권에 돌아가는 선거판에 돌아가는 분위기만 종합해가지고 어쨌든 상상의 영역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보이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접촉면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김동연 후보하고 이제 사실상 단일화 합의를 지금 한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그 정치 개혁안 관련해 가지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개혁안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그 TV 토론회에서 이걸 수용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결의하는 수순까지 밟아가면서 어쨌든 굉장히 좀 유연성 있고 확장성에 대한 좀 열려 있는 모습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정치가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음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가를 실적을 가지고 경쟁하고 검증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정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정치 교체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체제 만들어야 합니다. 부상의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국민의힘의 그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된 부분이 안철수 후보 쪽에서 다시 그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단일화와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다 품겠다고 해서 실무 협상들을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 다시 제안을 해온다면 이 불씨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실행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지율 결집이 민주당 쪽보다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이 동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호진 센터장님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변수는 이제 단일화였는데 선거는 또 3월 9일이니까 전날까지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미 투표 용지가 이제 인쇄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파급력이 상당히 좀 모를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고재열 기자 말씀처럼 남아있는 거는 이제 뭐 각 후보 진영은 모르겠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마지막 이제 카드로 던진 정치 개혁안 이 부분이 진실이든 아니든 이제 중도층의 표심을 어떻게 파고드냐에 따라서 마지막 남아있는 선거에 이제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가는 또 중요한 변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이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양당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가 계속 출렁이고 있거든요. 이런 선거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양당 후보의 격차가 계속 그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하지만 계속 그 좀 초접전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선거가 이제 뭐 인물, 이슈, 구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어떤 이슈라든가 이게 좀 약간 딱 특정해가지고 찾기는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럼 결국 이거는 인물의 문제가 저는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지지율이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완전한 결집이라고 보기 어려운 40%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약간 후보 자체의 어떤 뭐 실언이라든가 발언 문제라든가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라든가 좀 일사불란하지 못한 어떤 그 캠프 안에 그 어떤 분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후보들의 그때그때 이제 일희일비에 따라 가지고 지지율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적극적 지지자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나 예. 윤석열 후보나 베스트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선의 후보는 아닌 거죠. 찍긴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가 계속 기쁜 투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좀 그런 좀 공학적 투표로 가버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판이 상당히 좀 기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는 약간 그 두 분의 생각하고 다른 것이요. 원래 대통령 선거는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양 지지자들이 격론을 벌이는 것이 늘 대통령 선거에서 있어 왔던 그 부분인데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부분이 다 묻혀버린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 돼버렸고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칠수록 유권자들은 양비론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의 결집이기보다는 비호감이 덜한 쪽으로 그때그때 변화되는 것이 역대 선거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그 외에 뭐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내세울 것이냐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거 전략으로 삼을 거예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경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의 그 선거 그 구호에 대해서도 결국은 네거티브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우리 고재열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물론에서 이 부족함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적합한 인물인가로 다시 돌아가면서 네거티브전이 또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계속 경랑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인물론인데 그 인물론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네거티브 선거전 이야기 나네요. 그러면 그 양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선거 운동도 거의 끝나가고 있죠. 짧게는 뭐 공식 선거 운동 기간 20일 정도, 길게는 뭐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그 양당이 선거전을 벌였는데 후보들의 그 선거 운동 이번에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 중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메시지를 듣자마자 코끼리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계속 코끼리만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선관위가 표현의 어떤 자유의 규제를 풀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서 격떨어지는 이런 후진 인격의 소유자가 사실 이번 선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뭐 어퍼컷, 하이킥, 방망이. 그러니까 퍼포먼스와 짧은 메시지. 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 SNS를 통해 가지고 뭐 여성가족부 폐지,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본질이 무엇이냐라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캠프에서 굉장히 많았고 그에 대한 대책들이 좀 많이 내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져 묻고 꼼꼼하게 이렇게 뭐 좀 살피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게 아니고 맥락과 정황을 거세해가지고 굉장히 유권자로 하여금 직관적인 사고로만 판단을 하게 하는 사실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피곤한 대선이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메시지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대통령 선거는 또 한국 사회를 전환시킨 중요한 계기인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만 줬을 뿐이지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인가에서는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 대통령도 얘기하긴 했지만 그 것들을 명료하게 뒷받침해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것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 공격하다 보니까 선거판 자체가 상당히 조금 혼탁도 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미래를 좀 설계할 수 있는데 도태이 되지 못하는 선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그 두 분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선거는 진짜 유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유권자는 후보 진영에서 내세우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 또는 공약에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이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나 이런 거는 모두 다 이제 여론에 맡기고 언론기관에 맡기고 본인은 그걸 보고 판단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이 혼탁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유권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또는 뭐 이빨린 소리를 하는 것에 굉장히 유혹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뭐 본성이 무엇이냐와 관계없이 그런 유혹에 약한 정치인의 속성을 잘 파악하셔서 그 후보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공약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표현, 거기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할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슈가 없었다는 분도 계시긴 한데 어찌됐건 뭐 치열한 공방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짧게는 20여일, 길게는 뭐 1년 가까이 된 이번 그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다고 보시는지, 예, 이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자, 뭐 대장동 이슈하고 일단 본부장 이슈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만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는 이제 초반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좀 희석화되면서 녹취록 파동과 함께 이게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요. 본부장 이슈는 어쨌든 지금 계속 검증 중인데 이제 그 효과가 아직은 좀 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저는 이번에 딱 보면서 줄리 의혹 그리고 뭐 7시간 녹취록 뭐 그리고 뭐 지금 또 최근에 이제 거의 뭐 선거 앞두고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삼부 토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모녀 살인을 한 조카를 변호했다는 전력이라든가 그리고 아들의 도박, 성매매 그리고 또 부인의 그 과잉 이전,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뭐 물론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슈가 붙을 만한 좀 그런 폭발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어떤 이 불이 제대로 붙지는 않고 있다 이슈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 어떤 공격 포인트를 그럼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강호진 센터장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 논란이 되는 어떤 찬반의 지점을 찾으려면 역시 저는 대장동 이슈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초기에 이거는 뭐 이제 이재명 시장 당시에 이제 뭐 부패 아니면 무능의 프레임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좀 요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반발도 있었는데 사실 어쨌든 가면 갈수록 이 이슈는 정말 누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대장동 사건은 지금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법조계의 비판을 아주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뭐 공수처의 수사나 또 다른 수사들은 굉장히 많은 수사 인력을 투여해서 수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나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벌인 그거와 동시에 벌어진 수사에서 나온 것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사건은 지금 4년이 지났는데 1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패 척결의 차원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정권 교체에 합당한 이유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대장동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실체를 규명하지 못해서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이거 과연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았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이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1,000억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그러한 점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현명한 유권자의 판단으로 이번 선거에서 표로 심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슈는 대장동이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예. 반론인데 그러면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 부분은 또 검찰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도이치모터스 그 관련된 그 수사가 예. 검찰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지금 검찰총장의 문제가 여전히 또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법원까지 장악했다는 법조계의 지적들은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예, 뭐 기사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1차 수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새로운 의혹 제기를 다시 한 것입니다. 의혹이 아니고 예. 거의 지금 뭐 언론에서 보도에 따르면은 주가 조작에 거의 가담한 거는 정황상으로는 거의 맞는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 부인이라고 해서 소환도 안 하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권이 행사를 특정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 주변 측근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사실 대장동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돈 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50억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보다도 예. 예, 그러한 과정에 어떻게 그 결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를 조사받는 것은 참고인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참고인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짧게 더큰 말씀드리면 문제라고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당연히 성남시장이 결제하는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재를 모르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했다고 하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